민당의 전보 취소. 남양만 주민회의 회장과 부회장 사이의 갈등이 살인으로까지 번진 사건이 있은 후부터 나는 선교 활동을 영적이고 정신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애썼다. 그러나 한번 몸에 밴 체질은 쉽사리 바뀌기 어려웠다. 남양만 지역사회 안에서 주민봉사와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이 성경 말씀 중심으로 진행되기를 바랐으나 실제로 진행해가는 과정에서는 잘 반영되지 못했다. 나는 이런 상황에 대해 내적 갈등을 느끼면서도 선교 활동을 계속해 나갔다. 그간에 황인성 군과 서경석 군 등 당시 민주화운동 핵심 인물들이 남양만 선교팀에 합류하여 막강한 팀워크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운동권 출신들은 그 의욕과 정열에 비해 현장 경험이 미숙해 간혹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간첩 신고 파동이 그러한 예다. 어느 날 새벽 교회 마당에 까만색 지프 2대가 들어서더니 수사관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우리 팀의 일꾼 3명을 연행해갔다. 갑작스런 사태에 내가 물었다. 아니, 무슨 일입니까? 수사관은 딱딱하게 대답했다. 이웃 마을에서 간첩 신고가 들어와 조사해야 하오. 물론 조사 결과는 터무니없는 일로 밝혀져 3사람은 그날로 풀려났지만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 웃고 넘길 일만은 아니었다. 우리 팀 중 운동권 출신 2명이 농민 교육을 한답시고 마을에 들어가 첫날 첫 시간부터 박정희는 독재자이며 이런 독재 정권은 타도돼야 한다고 했다. 이른바 주민의식화 교육을 한답시고 반정부 강의를 열흘 내어 했더니 강의가 끝나자마자 주민들이 간첩 용의자가 우리 마을에 와서 불온한 강의를 한다고 경찰서에 신고해버렸다. 그 신고를 받고 대공 수사관들이 간첩을 잡으러 냅다 달려와 일이 터진 것이었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일꾼들을 모아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 낯선 마을에 낯선 일꾼들이 들어가 박정희 비판부터 하는 행동은 말하자면 심한 조루증이 있는 사나이와 다를 바 없다. 농민운동을 제대로 해나가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친 투자가 있어야 한다. 농민운동의 과정은 마치 농사 짓는 농부들과 같다. 즉, 좋은 씨앗을 골라 밭에 뿌리고 거름을 주어 가꾸고 잡초를 제거하고 가을에 가서 수확을 하는 농사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농민의식화를 제대로 하려면 먼저 농민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바람직한 농민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우선 농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한다. 농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농민들을 섬기는 봉사활동이 앞서야 한다. 또 농민 봉사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농민들과 격이 없이 만나 대화하고 그 속에서 농민들이 맞닥뜨리는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풀어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농민들을 만나자마자 의식화 교육을 한답시고 반정부 강의부터 하는 일은 자신의 의식이 철저하지 못한 탓이다. 이를테면 아마추어 수준이다. 농민운동을 제대로 전개하려면 프로페셔널 해야지 아마추어로는 곤란하다.
이런 내용의 강의와 대화를 통하여 선교팀이 농민들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올바르고 새롭게 갖도록 했다. 그 후로 우리는 주민들에게 민감한 문제인 정치나 체제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나가는데 열중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착수한 사업이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새마을 공장을 세우는 일과 축산 단지를 조성하는 일이었다. 새마을 공장은 일본 여성들 옷인 기모노의 허리띠를 만들었다. 공장 건물을 세우고 지역 부녀자 100여 명이 이 공장에 취업하여 일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량 생산 단계에 들어가자 일본 바이오 쪽에서 값을 절반으로 떨어뜨리려 하는 통에 문을 닫고 말았다. 당연히 주민들로부터 욕을 먹었다. 무슨 일이든 좋은 뜻으로 시작했다가도 실패하면 욕은 교회가 먹게 되고 책임도 교회가 지게 마련이었다. 한편 공동축산단지는 1977년 말부터 남양만 주민회 산하의 농업개발부에서 전담한 사업으로 먼저 비유구 단지 조성 사업부터 시작했다. 송아지를 사서 기르되 구입, 사육, 판매 일체를 마을 단위로 공동 단지화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먼저 송아지 구입에 나섰다. 그런데 한꺼번에 수백 마리의 송아지를 사는 일은 매우 어려운 사항이었다. 멀리 제주도까지 출장 가서 송아지를 사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여러모로 궁리한 끝에 외국에서 송아지를 수입하기로 했다. 각 농가에서 원하는 마리수를 신청하고 송아지 값을 먼저 내면 외국의 농장과 직접 계약하여 송아지를 들여올 계획이었다. 그렇게 하면 중간상에게 드는 비용이나 이익금을 줄이게 되므로 송아지를 값싸게 들여올 수 있었다. 그리하여 뉴질랜드 농가와 계약을 맺고 마리당 39만 7천 원에 무려 500두를 주민들에게 신청을 받았다. 전체 속값이 2억 원에 이르렀기에 생각에는 농민들로부터 전액이 입금되려면 석 달은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불과 18일 만에 2억 원이 입금됐다. 우리는 주민들의 열렬한 호응에 놀라고 기뻤다. 이런 호응은 그간의 선교 활동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있는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주민회 간부들과 활빈교회 선교팀 일꾼들은 주민들의 확고한 신뢰에 신바람이 났다. 영세 농민들이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 각자 12두씩의 소를 한 배에 싣고 외국에서 직접 사들여 오는 일은 단군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인지라 큰 보람을 느꼈다. 우리는 남양만을 한국 농민운동의 총본산으로 만들겠다는 결의를 다지곤 했다. 1978년 8월 말 뉴질랜드로부터 493두의 앵거스 비육소가 인천항에 도착했다. 일본의 노무라 목사가 뉴질랜드까지 가서 검사하는 수고를 맡아주었다. 그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기 돈을 들여가며 우리 일을 도와주었다. 기독교 사랑은 국경을 넘어서는 일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였다. 각 농가까지 소를 데려오는 일에는 그간 닦아놓은 주민 조직이 한껏 그 기능을 발휘했다. 소가 각 농가에 도착한 후 정산을 하니
두당 17,000원씩 남아 각 농가에 되돌려 주었다. 결국 두당 38만 원 꼴이었다. 당시 국내 비유구 시세가 두당 90만 원이었으니 엄청 싼 값으로 소를 들여온 셈이었다. 그런데 정부의 한 기관에서도 같은 시기에 뉴질랜드로부터 비유구를 도입했다. 공교롭게도 우리와 같은 배에 실려 각 농가에 분양되었는데 솥값은 60만 원에 달했다. 실로 이상한 일이었다. 농민들이 직접 사들여온 값은 39만 7천 원에서도 1만 7천 원이 남아 되돌려주는 판이었는데 정부 기관에서 사온 소는 농민들에게서 60만 원을 받았다. 양쪽 솥값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부가 수입한 솥값 차액은 누가 챙겼을까? 실로 궁금한 일이었다. 정부와 농민들 간에는 그 솥값 차이만큼의 거리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소를 싼 값에 들여와 각 농가에 분양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그 뒤가 문제였다. 국내 솥값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 데다 사료값은 턱없이 치솟는 것이었다. 게다가 서울 빈민촌 출신들과 영세 농민들은 축산 경험이 없는지라 외국 소 사육에 익숙치 못해 실패가 잇따랐다. 또 뉴질랜드의 너른 풀밭에서 자란 소들을 한국 농촌의 좁은 외양간에 매두고 마른 짚을 먹이니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 당시에는 소 한 마리가 죽으면 농가 재산의 몇 분의 1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셈이었다. 한 마을에서 소 몇 마리 죽으면 나머지 집들은 지레 겁을 먹고 소를 헐값에라도 반려했다. 게다가 비유구는 송아지를 1년에 한 마리씩 낳는데 그 송아지를 팔아 투자한 자금을 건지기에는 다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금 회전이 좀 더 빠른 가축을 선택할 필요가 있었다. 우리는 의논을 거듭한 결과 젖소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젖소는 매일 우유를 짜니 자금 회전이 빠를 것이란 생각에서였다. 나는 장로회 신학대학 시절 은사였던 호주 선교사 브라운 목사를 찾아가 우량종 젖소를 공급해줄 호주 회사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 브라운 교수는 달게티 회사를 추천해 주었다. 남양만 주민회는 달게티사와 젖소 600대에 대한 수입 계약을 체결했다. 두당 64만 원이라는 가격은 국내 시세와 비교해 볼 때 절반 남짓한 금액이었다. 매우 조건이 좋았다. 이런 가격으로 젖소를 들여오면 분양받는 농민들에게 그만큼 이익이 돌아가리라는 예상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이번에는 젖소를 신청한 주민들로 하여금 회의를 열어 호주 농장으로 가서 소를 검사할 대표 2명을 뽑게 했다. 시골 농민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지라 선거는 치열한 운동을 거쳐 민주적으로 치러졌다. 당선된 2사람은 호주로 파견됐다. 1979년 6월 24일 소를 실은 배가 인천항에 도착했다. 그런데 도착한 소는 356두에 불과했다. 공급회사 측에서 준비한 소들이 선적 시 검사 과정에서 자격 미달로 대량 탈락되었다는 것이었다. 달게티 회사 측에서는 미안하다며 다시 한 배를 더 주문하든지 아니면 얼마 후 일본으로 가는 배에 152를 실을 빈자리가 있으니 그 배로 나머지를 보내겠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우리는 도착한 소를 농가에 인도한 후 나머지 소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다. 인천항에 도착해 동물 검역소에 들어간 소들은 15일간의 검역 기간이 지난 후 통관 절차를 밟아 각 농가로 수송되는데 통관 절차에서 사단이 생겼다. 통관 업무에 필요한 서류 가운데 원산지 증명이란 서류가 없었던 것이다. 공급하는 회사가 호주산 소임을 밝히는 간단한 서류이지만 이 서류가 없으면 통관이 되지 않고 소는 검역소에서 나올 수 없게 된다. 원산지 증명 서류는 호주에서 소를 선적하는 즉시 항공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배로 오는 소가 도착하기 전에 서울에 와 있어야 함이 마땅했다. 그러나 소가 이미 도착하여 검역 기간이 끝나갈 때까지 원산지 증명서는 오지 않았다. 법정 검역 기간인 15일이 끝난 뒤에도 소가 계속 검역소에 머물게 되면 그 비용은 우리가 별도로 부담해야 했다. 초조해진 우리는 전보, 텔렉스, 전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호주의 달게티사에 원산지 증명서 발송을 독촉했다. 그런데 호주 회사는 이미 서류를 보냈다고 대답했다. 검역 기간이 끝난지라 검역소에서 356두의 소에 대해 사육비와 관리비, 치료비 명목으로 하루에 80만 원씩 물고 있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와 그 비용을 충당해야 했다. 뒤늦게 호주 측에서 잘못된 주소로 서류를 발송한 것이 밝혀졌다. 호주 BNSW 은행에서 서류를 발송할 때 주소를 잘못 타이핑한 것이었다. 용산 PO 박스 117 서울 코리아로 보내야 하는 주소를 PO 박스 117 서울 코리아로 보낸 것이다. 용산을 빼먹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용산 우체국으로 가야 할 서류가 중앙우체국 사서함 117호로 들어갔던 것이다. 게다가 호주 은행 측은 등기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일반 우편으로 보냈다. 결국 우리 서류는 서울중앙우체국 117호로 들어가 있다가 우편함 주인이 자기와 관계없는 서류인지라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버려 실종되고 말았다. 여기까지 확인한 우리는 호주 측에 서류를 재발급하여 긴급히 발송하라고 연락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달게티사에서 서류를 재작성해 보내려는 판에 호주 우체국 직원들의 노조 파업이 발생했다. 파업으로 인해 우체국의 모든 업무가 중단되고 말았다. 우리는 안달이 나서 미칠 지경이었으나 우리 힘으로 호주의 노조 파업을 중단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파업이 끝나 서류가 한국에 도착한 것은 10월 초순이었다. 인천항에 소가 도착한 지 3개월여가 지난 때였다. 이런 소동을 겪는 동안 활빈 선교팀과 남양만 주민회의 조직 내부에 혼란이 일어났다. 일이 너무나 복잡하게 얽히니 관리 능력이 뒤따르지 못하게 되고 서로가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했다. 게다가 소들의 검역소 체류 비용을 대느라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쓰는 통에 재정관리 체계도 흐트러졌다. 필요 없는 분야에 돈을 지출했고 더러는 사적인 일에 돈을 쓰는 경우도 일어났다. 자연히 분쟁이 일고 인화가 깨졌다. 어떻게 혼란을 수습해야 할지 막연하기만 했다.
천신만고 끝에 검역소의 소들을 각 농가에 인도하고 달게티사의 손해배상금으로 7만 달러를 요청했다. 그러나 달게티사는 은행 측에서 잘못한 일이니 은행이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달게티사와 은행 간에 소송이 제기되고 재판이 시작되었다. 재판은 시간만 질질 끌 뿐 결말이 나지 않았다. 소를 분양받지 못한 주민들은 활빈 교회로 와서 항의하기 시작했다. 1979년 10월 3일 활빈 교회 창립 8주년 기념일에 결산을 해보니 부채액이 무려 1억 4천만 원에 달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추가로 들여와 농가에 분양해줘야 할 젖소 150여 값을 검역소 비용에 써버려 대책이 없다는 것이었다. 농민들에게 소를 주든지 아니면 소값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처지였다. 자연히 농민들은 책임자인 나에게로 몰려들었다. 나는 졸지에 채무자로 몰리는 처지가 됐다. 주일 예배 시간이면 채권자들이 15, 16명씩 떼를 지어 뒷자리에 앉아있곤 했다. 내가 설교를 시작하면 그들이 소리 높여 말했다. 어이, 김 목사, 말은 좋은데 빚을 갚아야지. 우리 속값 사기에 먹고서 설교는 잘하네. 그리고 내가 기도 드리려면 빚쟁이들이 말했다. 천당의 전보 취소! 그 송금 좀 하라고 그러소! 예배 끝날 때 하는 축도를 하려고 손을 올리면 그들은 또 소리치듯 말했다. 목사가 손을 번쩍 올리면 뭔 바람을 잡는겨? 저렇게 바람 잡아놓고 뒷문으로 도망가 버리려는 거 아니야? 뒷문 지키자고! 더러는 예배가 끝나면 헌금함을 집적거리며 말했다. 오늘 소금 얼마 들어온 거야? 우리가 계산하여 가져가도 되지? 나는 그들을 나무랐다. 여보세요들. 사정이 딱한 건 알지만 하필이면 왜 주일에 교회에 와서 이럽니까? 주일이 아닌 다른 날 와서 순리대로 이야기합시다. 순리? 순리 좋아하네. 김 목사, 생각해 보시라요. 다른 날에 오면 당최 김 목사를 만날 수 있어야지. 그래도 주일날이 예배당에선 장날이니까 김 목사가 장 보느라 꼭 있을 게 아니오. 그래서 주일날 오는 거지. 아무튼 돈만 주시라요. 이간데 오라 해도 안 올 테니까. 주일마다 빚쟁이들이 몰려와 이렇게 북새통을 벌이니 교인들이 가을날 나뭇잎 떨어지듯 떨어져 나갔다. 200명이 넘던 교인들이 겨우 13명만 남아 한숨을 쉬며 예배를 드리곤 했다. 할머니 교인들은 울며 이렇게 기도드렸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어쩌든지 이 시험에서 넘어지지 말고 승리케 해주시옵소서. 농민들은 그렇게 떼를 써도 별반 효과가 없자 고소하는 방법을 취했다. 1979년에서 1980년 사이에 나는 사기죄로 7번 고소를 당했고 수원 검찰청에 무려 21회나 출두했다. 번번이 무혐의로 처리되곤 했으나 피해 입은 농민들이 번갈아가며 고소를 하는 통에 나로서는 견뎌내기가 어려웠다. 수원 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이 차가 교통사고라도 나서 나도 함께 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종종 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죽으면 혼자 죽지 왜 죄 없는 운전사와 승객들까지 다치게 하느냐. 그들을 다치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하고 마음을 고쳐먹곤 했다. 그러다가 수원검찰청 출두 문제는 어느 검사의 도움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어느 날 예전처럼 수원검찰청 공공호실로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고 정한 시간에 검사실에 갔더니 채권자인 농민들이 거의 다 모여 있었다. 내가 들어서니 담당 검사가 채권자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여러분이 자꾸 고발하는 김진홍 목사가 여기 왔수다. 나는 밖에 나가 있을 테니 여러분들이 김 목사하고 실컷 이야기들 나누시오. 그래서 오늘로 고발하는 일은 끝냈으면 좋겠수다. 이렇게 말하고 검사는 앞문으로 나가버렸다. 검사가 그렇게 나가자 채권자 한 사람이 말했다. 김 목사님, 우리가 너무 괴롭혀서 미안합니다. 우리도 김 목사님이 만져보지도 못한 돈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해야 돈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러는 일이니 그 점 이해를 하시라요. 예,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나를 살려놓으셔야 손해보신 걸 해결할 길이 열리지. 지금처럼 내가 들볶여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그럴 사람은 아닙니다만 감당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버리거나 쓰러지기라도 하면 여러분들이 당한 손해를 누가 살펴주겠습니까? 그러니 내 입장을 생각해서 나를 좀 가만 내버려둬 주십시오. 목사님이 억울한 거 우리가 알고 목사님이 훌륭하신 분인 줄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저희 입장도 이해해 주셔야죠. 이잣돈 빌려서 솥값을 내놓았는데 소도 못 받고 빚에 쪼들리고 있는 터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방구석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김 목사라도 쪼아야 어디서 무슨 수가 터질 것 같아 이러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앞문으로 나갔던 검사가 뒤편 칸막이 뒤에서 나타났다. 그는 채권자들을 향해 꾸지람을 했다. 에이 여보쇼들, 내가 칸막이 뒤에서 다 들었수다. 여러분이 김 목사를 번갈아가며 하도 고발을 해서 내가 실상을 알아보려고 연극을 좀 했수다. 오늘 여러분들이 김 목사께 한 이야기를 녹음 다 해놓았으니 이후로 김 목사를 고발하는 사람은 무고죄로 다스리겠소. 그리 아시오. 여러분 입으로 김 목사가 죄 없는 줄 안다고도 하면서 그렇게 연방 고발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 그만들 돌아가시오. 사정이 이쯤 되자 채권자들은 어안이 벙벙해져 할 말을 잊고 서로 얼굴만 쳐다볼 따름이었다. 이렇게 그 검사 덕택으로 수원 검찰청을 드나들던 일은 끝이 났다. 지금 생각하면 참 고마운 검사님인데 경황 중에 이름도 알아두지 못해 못내 아쉽다. 지금은 다소 살만한 처지가 된 터이니 알기만 하면 찾아뵙고 감사의 뜻이 남아 전하련만. 여하튼 1979년 가을 여느 때처럼 수원 검찰청에서 곤욕을 겪은 그 다음 주일 예배 후 교회당에서 재직회가 열렸다. 회의 도중에 한 집사가 나를 비난하며
공격조로 말했다. 교회를 이 지경으로 해놓았으니 목회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그 자리를 사임하고 떠나야지 무슨 염치로 계속 눌러있는 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김진홍 목사가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목사직을 사임하고 이 교회를 떠나야만 지금의 혼란이 수습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말에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져서 좌중을 돌아보며 물었다. 방금 집사님께서 사태 책임을 지고 제가 교회를 떠나야 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언제든 사임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던 건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그마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기꺼이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물으며 좌중을 돌아보았으나 어느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모두 꿀먹은 벙어리처럼 묵묵부답이었다. 내가 다시 말했다. 이럴 때 대답이 없는 것은 사임하라는 집사님의 말에 동조하신다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저는 이곳을 이번 주 안에 떠나겠습니다. 그러나 떠나서도 채무를 해결하는 일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무리 어렵더라도 활빈교회 간판은 내리지 마시고 꼭 교회를 지켜달라는 겁니다. 활빈교회는 언젠가는 크게 일어설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직 인사를 하고 나니 눈시울이 시큰해지고 감회가 넘쳤다. 1971년 청계천 빈민촌에서 활빈교회를 시작한 지 10여 년 만의 일이었다. 다음 날 회계 담당이 내게 10만 원을 주며 넉넉히 드리지 못해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원래는 예산이 7, 80만 원 있는데 후임으로 올 목회자를 위해 비축해 두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하여 나는 30살에 빈민촌에서 활빈교회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10만 원을 받고 활빈교회를 떠났다. 별다른 대책이 없는지라 어머니는 누나 집으로 모셔드리고 짐은 제주도로 보냈다. 제주도 한라산 기슭 조천이란 곳에 있는 백형수 집사람 분이 그곳에서 개척교회를 하자는 말이 있던 터였다. 제주도로 짐을 붙이고 비행기 표를 사고 나니 겨우 5천 원인가 남았다. 그 길로 제주도로 가서 한라산 기슭의 한 마을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다. 그러나 2개월이 못 돼 남양만 활빈교회에서 나를 데리러 왔다. 김진홍 목사를 그렇게 보낼 수는 없으니 다시 모셔오자는 교인 여론이 강하게 일어 모시러 왔노라고 했다. 나는 떨떠름한 태도로 물었다. 여러분들이 가라고 하기에 갈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마음 잡고 다시 시작하려는데 왜 데리러 왔습니까? 나를 데려가겠다고 제주도까지 찾아온 집사가 말했다. 목사님, 그 말씀은 틀린 말입니다. 누가 목사님대로 가시라고 했습니까?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이 집사가 책임지시라고 강하게 말하긴 했지만 이 집사 말이 떨어지자마자 목사님 혼자서 하실 말씀 다 하시곤 떠나신 거지.
우리가 목사님에게 떠나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집사님들이 나에게 떠나란 말은 안 했어도 그런 자리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건 떠나라는데 동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서 떠난 거죠. 그런 자리에 구차스럽게 버티고 있으면 목회자 꼴이 뭐가 되겠으며 잘못하면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도 미처 생각도 하기 전에 엉겁결에 당한 일이니 목사님께서 이해하시고 돌아가십시다. 가셔서 일 수습하시고 교회 부흥도 시킵시다. 나도 남양만에서 저질러 놓은 일에 책임감도 있고 해서 제주도를 떠나 남양만으로 되돌아왔다. 그렇게 돌아오긴 했으나 뾰족한 수가 있을 턱이 없었다. 여전히 빚쟁이들에게 몰렸고 식사도 교인집을 돌며 끼니를 때우는 식으로 지냈다.